지금부터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국회에 대한 경례, 애국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진행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는 1절만 반주에 맞춰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순국선열에 대하여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이 소개될 때마다 박수를 힘껏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기현 초대 의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감영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상한 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승희 전 시의원님 참석했습니다. 이봉구 회장님 참석했습니다. 조봉선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영순 회장님 오셨습니다. 장경석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승일 신한일보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형로 청주일보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강렬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 참석하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를 주관한 서구사랑세계로 포럼 회장 백승태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말과 함께 서구지역 개발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세계로 포럼 회장 백승태입니다. 바쁘시고 쌀쌀한 날씨에도 저희 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협에서 35년간 직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9월 말로 퇴직한 백승태라고 합니다.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서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구 세계로 포럼은 서구 지역의 발전과 인재의 발굴, 양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포럼 회장직에 취임하고 오늘 처음으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앞으로는 반기에 한 번씩 53만 서구 주민을 위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일환으로 관광산업, 랜드마크를 활용한 서구 지역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서구는 개발된 지역이 아니라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청라국제도시와 10년 만에 재개된 루원시티 등 서구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서구가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는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개발 방향 및 문제점과 그 대안을 찾아보는 오늘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관광산업 및 랜드마크 또는 관광산업이 가미된 랜드마크의 세계를 돌아보면서 서구 지역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정책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물론 서구를 대표하는 리더들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가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의 고도화를 위한 서구 지역의 세계화는 전 세계의 도시 개발 방향의 추세입니다. 생산적 공간에서 삶의 질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적 도시 건설입니다. 그럼 이제 서구 지역 개발의 세계화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세계적 국가와 도시 그리고 관광지와 랜드마크 중심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를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공정숙 의원과 김희경 서구 의원, 송명우 자유한국당 서구갑 당협 지역발전위원장이시기도 한 박사님이 서구 지역 개발의 세계화를 비롯 랜드마크 형식의 건축물, 조례 제정 등 법제화 필요성과 입체형 도시 분석 및 랜드마크의 중요성을 발표합니다. 전 세계로 안내할 공정숙 의원, 김희경 의원, 송용우 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숙 의원님께서 랜드마크 형식의 건축물, 조례 제정 등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은 토론자께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공정숙 의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 정책 세미나에서는 금융사건 사고 예방과 관련된 세미나를 준비해서 직접 주민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구의회 의원 공정숙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문기현 초대의장님, 박경용 고문님, 박승희 전 시의원님, 이상한 고문님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랜드마크를 통한 서구 우리 지역의 세계화를 어떤 세미나를 통해 정책 발표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랜드마크 하는데 랜드마크가 과연 무엇일까요? 랜드마크는요, 어느 지역의 상징물이나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상해의 동방명주, 그 다음에 미국 자유의 여신상, 그 다음에 호주 하면 오페라 하우스, 이집트 하면 뭐 연상되세요? 피라미드, 그쵸? 그런 것들이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그 랜드마크를 통해서 많은 관광 산업을 유치하고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요. 그래서 요즘처럼 글로벌한 국제사회에서는 그 국제도시가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도시를 세계화시키는데 그 관건을 삼고 심화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죠. 그럼 우리 서구 루원시티 하면 여러 가지 입지 조건에서 유리한 점이 많죠? 거점 도시이자 전략 도시, 항공에 20분 거리인 도시, 그 다음에 경제 자유구역 청라 같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루원시티가 국제적인 도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루원시티를 국제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지금 시점으로부터 과거의 루원시티 개발 계획과 지금 시점으로부터 앞으로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세미나를 통해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저희가 랜드마크를 통한 루원시티 랜드마크를 통한 세계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공부를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2006년도 인천시와 LH 개발 계획 발표 당시에 루원시티는 프랑스의 라데방스를 연상케 하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국제적인 입체 도시로 발전 계획을 표방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됐죠? 10년이 훨씬 넘는 2006년도 개발 계획 당시부터 시작하면 지금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우리한테는 사라져 버린 거죠. 입체 도시, 그럼 과연 프랑스의 라데방스 같은 입체 도시가 과연 어떤 도시인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인근의 지역에 있는 라데방스, 우리 지역의 시점으로 보면 여기서 경기도 일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루원시티는 29만 평이죠? 그 라데방스는 46만 평입니다. 건설 기간은요, 1958년부터 시작해서 1990년, 약 20년간 토목공사의 프로젝트를 거행했죠. 그러면 저희가 12년 사라진 거에 비하면 앞으로 10년 정도 더 했다 하면 정말 입체도시, 국제도시가 됐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떻게 됐나요? 지중하로 가야 될 교통 지금 다 무산됐죠? 그럼 평면 도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영구 위원장님과 저 공정숙과 김희경이 이런 정책 세미나를 왜 하느냐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부분의 자녀 부분의 건축 양식이라도 우리가 입체 도시화 하자, 랜드마크 하자라는 그 작은 일념 때문이라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루원시티의 그 매각은 한 50% 공정이 이루어졌고요. 제1 업무지구, 제7 업무지구까지 주상복합 건물은 다 매각이 됐습니다. 그럼 공공용지 1, 2하고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처음 개발 계획 당시부터 우리가 이런 랜드마크나 입체도시나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지금 관건인 LH나 인천시가 그런 마인드가 있냐 이 문제예요. 거기에 더 중요한 부분은 정치인들의 마인드입니다. 정치인들의 마인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국제도시화 해야 된다는 일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며칠 전 도시개발국장님이나 또 미래기획단장님을 통해서 알았던 사실인데 일말의 희망이 생겼어요. 무엇이냐고요? 우리 이재현 서울청장님이 지금 우리 송영우 위원장님께서 랜드마크의 세계화라는 그런 이미지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참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총괄 건축가를 지금 섭외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이재현 서구청장님이나 그리고 이러한 간담회 내용을 우리 박남춘 인천시장님 그리고 LH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랜드마크의 세계적인 시장, 관광산업 그리고 세계적인 우리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들어가는 랜드마크, 세계적인 나라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예, 우리가 이런 랜드마크를 통해서 루원시티가 국제적인 도시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라는 우리 그 희망을 절대 끈을 놓지 않고 관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김희경 의원께서 라데방스 입체 도시 제가 좀 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데방스 입체 도시에 대해서 분석을 아주 많이 하셨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서구의원 김희경입니다. 저희 오늘 서구 지역의 개발의 세계화라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고 주말이라 어디 많이 가실 곳도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세미나에 이렇게 오셔서 귀한 걸음으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자리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내빈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 소중하고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미나 중에 제가 지금 발표할 세미나 주제는요. 랜드마크를 통해서 가장 잘 도시화가 선도적으로 되어 있는 모범적인 프랑스의 라데팡스라는 그런 지역을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아까도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랜드마크라는 말이 지금 가장 많이 나오죠. 랜드마크 하면 뭘까요? 혹시 지금 조금 들으시면 어떻게 감이 오시는지요? 벌써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랜드마크라는 것은 랜드는 땅, 마크는 표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떠한 그 장소의 대표성을 띌 수 있는 특징적인, 상징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랜드마크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위에 그랑드 아르슈라고 보입니다. 그랑드 아르슈는요, 신개선문이에요. 프랑스에는 개선문이 있는데요. 라데팡스라는 도시는 1958년도에 건설하게 되었어요. 프랑스에서.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같이 함께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도에 건설되었던 라데팡스라는 도시에는 그 덴마크의 건축가인 스프레케슨의 작품인 바로 그랑드 아르슈라는 높이 110m에 이르는 신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에투알 광장이라는 그런 광장이 있는데 개선문 크기의 2배의 거대한 건축물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라데팡스에서 이 그랑드 아르슈, 지금 보시면 어떻게 생기셨나요? 모양이? 예, 직육면체이면서 속에는 뚫려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되게 특이하게 생긴 건축물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건축물들을 보기 위해서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세미나 통해서 준비한 것들을 많이 발표해드리기 전에 가장 특징적인 바로 그 라데팡스라는 그 지역의 그 랜드마크인 그랑드 아르슈를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라데팡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구 지역은 10여 년 동안 경제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지난해부터 재개되고 있는 루번시티 개발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2006년에 사업을 착수했으나 지금 프랑스 라데팡스 같은 입체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사실상은 평면 도시로서의 지금 개발에 바꿔 진행이 되고 있어요. LH 사업단과 인천시는 그 리스크 등의 문제로 어떠한 개발 계획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입체 도시라는 그 라데팡스라는 도시에 대해서 알아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라데팡스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왜 라데팡스를 그럼 돌아보자고 하는 거냐면 그래야 서구 지역의 세계화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개발 동안 시종일관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는 이 프랑스 라데팡스는 30여 년 동안의 그 역사적인 중심축의 연결이라는 그 가장 프랑스적인 그러한 도시 설계구조 채택을 통해서 어떠한 도시 발전 전략이라든가 국가 목적이 조화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도시 개발을 이룬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요인이 있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도시 디자인이라는 그런 주제로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프랑스의 라데팡스예요. 아까 공정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일산이라고 했잖아요. 프랑스 파리의 중심으로부터 서쪽으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현대적인 상업 도시이면서 부도심입니다. 라데팡스가 지금은 아까 46만 평이라 했잖아요. 그 부지 위에 지금 상업시설이나 어떠한 주거시설 그런 것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어떠한 자동차 같은 것들은 전혀 다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하로 모든 자동차나 지하철 이런 것들이 다닐 수 있게 해놨고 위에는 오로지 그냥 사람들만이 거닐 수가 있습니다. 수많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일하게 관광버스만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보면요, 이 라데팡스의 상징 아까 말씀드렸던 그랑드 아르슈 있잖아요. 그 그랑드 아르슈 말고도 지금 라데팡스에는 특징적인 상징 그런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모양 혹시 보이세요? 건물이요? 네, 혹시 어떤 게 연상되는 게 있으신가요? 주름 모양이 잡혀있는 거 보이세요? 네네. 이게 지금 조개 껍데기를 엎어놓은 듯한 그러한 팔레드 라데팡스라는 건물입니다. 이렇듯 이 라데팡스에서는요, 어떤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의 건물이 아니라 독특한 외관의 건축물과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세자르라든가 그런 지금 현대 예술가들의 그 오브제 60여 점의 뭐라 그래야 될까? 조각품들이 같이 함께 전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초고층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현대 그런 예술가들의 조각품들이 전시되어서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이 도시가 굉장히 발달된 상업지구이고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고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 먹을거리, 상업, 주거, 숙박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도대체 라데팡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건요. 바로 우리 서구도
굉장히 좋은 지리적인 어떠한 그런 이점을 그 위치를 갖고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저희 인천은 서울하고 이 서구는 서울하고 21km, 22km의 거리에 있고요. 또 인천국제공항과는 21km의 거리에 지나지 않는 굉장히 교통적이나 어떤 전 세계적인 관문 도시로서의 그런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문 도시이자 거점 도시인 우리 서구가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보다 더 앞선 이체 도시 문화 관광 도시로 개발되어져야만 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그 가장 잘 선진 사례인 라데팡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럼 라데팡스는 당초 우리 지금 서구와 비교했을 때요. 루언시티가 이렇게 라데팡스 같은 입체 도시 개발되지 못하고 10년이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그 사실이 본 이유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움이 큽니다. 여러분들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난 7월에 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서구에 대해서 랜드마크를 통한 어떤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어떤 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4개월 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알게 되어서 지금은 제가 모든 정치력을 제 힘이 작으나마 모두 쏟아부어서 지금 제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바로 지금 내고 있는 목소리가 바로 이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의 중요성, 바로 우리 서구가 정말 세계적인 세계 문화 선도 도시가 될 수 있으려면, 관광 문화 선도 도시가 될 수 있으려면 이 랜드마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 세미나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문화관광 도시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그 선진 사례들의 랜드마크를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저희도 그러한 저희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인천을 대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통해서 우리 서구에 있어서 관광 문화 선도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 교두보 역할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초 계획에서 10년 넘게 지났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절호의 기회가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기회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저는 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 서구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라데팡스에 대한 이 세미나 발표를 통해서 우리 서구의 세계적 도시 경쟁력을 갖출 개발 방향에 있어서 랜드마크, 상징적인 그 랜드마크가 가장 핵심이고 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는 계기가 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하는 바람으로 저희 라데팡스에 대한 이 세미나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뒤에는 지금 자료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관광 산업이 뭔지, 또 랜드마크가 뭔지 세계를 한번 돌아보시죠. 한번 좀 있으면 공정수 의원님, 김의원을 소개할 겁니다. 사실 공정수 의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루언시티 내에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조례나 법 제정을 하자. 또 다른 국가와 같이 초고층 건물들에 들어서서 관광 외국인들을 좀 끌어보자는 그런 취지였던 발표 같고요. 우리 김의경 의원님은 라데팡스보다 더 나은 도시 계획 설계를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지리적 지형적으로 아주 우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면 도시로, 그러니까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와서 놀고 즐기고 먹고 체험하고 이런 복합적인 테크노크리지죠. 나아가서 초국가적인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거기에서 라데팡스에서 우리가 영감을 얻고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 같아요. 그 뒤에는 자료가 많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제가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한번 계셔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세계적 보물들이 있습니다. 왜 이게 발표나 강의한다는 건 딱딱하잖아요. 저는 이게 요 하나로 제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솝우화라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같이 토끼와 거북이를 연상합니다. 그러면 토끼와 거북이 무엇이 생각나 그러면 토끼는 잤다, 거북이는 이겼다. 딱 두 가지예요. 이솝우화는 뭐죠? 동물들의 어떤 영감이나 교훈을 얻어가지고 우리 인간 세상에게 삶의 질을 좀 높이는 그런 게 이솝우화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라. 사실 이게 토끼가 누워 있는데 거북이가 어슬렁어슬렁 지나갑니다. 그걸 보니까 등에는 손뚜껑도 없고 발은 그냥 희한한 발로 해가지고 걸어가니까 놀리는 거예요. 야, 너 그게 뭐냐? 거북이가 딱 쳐다보더니 야, 요거 봐라. 그래, 토끼야, 너 나하고 시합 경주하자. 무슨 시합 경주? 달리기. 거북이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주종목인데, 아니 그런데 제대로 못 걷는 거북이가 자기 보고 달리기 경주를 하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북이라면 상대방의 주종목인 달리기 시합에 하자고 응하겠습니까? 참 바보스러운 거북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북이에게 배우는 레슨 포인트 1, 불가능에 도전하라. 정말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려고 시합 경주를 하자고 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불가능에 도전하고 계시니까 불가능의 꿈을 꾸고 도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땅! 근데 토끼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북이라면 이 시합에 계속 남아있겠습니까? 그만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거북이가 정작 토끼를 이기려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대 경쟁자는 누구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제의 오늘 나의 자신이죠. 나를 뛰어넘으려고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앞을 나아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요, 질문을 계속 꾸준히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꿈은 건드리지 않으면 꿈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경주하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 이게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죠. 근데 다른 이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고 합니다. 봄이 온다. 그것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문화, 관광산업을 가미한 랜드마크가 우리 서부지구에 왜 필요한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신비의 세계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시고요. 또 왜 루온시티가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선도도시, 전략지역이자 거점도시로서의 충분히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정말 신비할 정도로 아마 그렇구나. 저는 사실 이 얘기를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근데 이제는 조금씩 껴쳐가요. 그러니까 관광산업과 랜드마크 그거 뭐로 들어?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전 세계를 돌아보면서 정말 그게 랜드마크였구나. 쉽게 생각하면 요르단강 있잖아요. 요르단강도 랜드마크예요. 개성문도 랜드마크고, 그죠? 자유연산도 랜드마크. 전부 랜드마크예요. 그거보다 전 세계인 관광객들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관광산업이 뭔지, 관광산업에 대해서 어느 국가나 도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그 신비한 세계를 우리 존경하는 공중수 수고원님께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저희 2019년 최고의 여행지 탑 10, 최고의 여행지 탑 10도 있고, 이제 나중에는 제가 정말 가슴 뿌듯하게 느끼는 게 있는데요. 저희 나라의 인력으로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들이 8군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 루원시티에 우리 굴지의 대기업이 들어와야 한다, 이 소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 정치 리더들이 정말 노력하고 포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못 가본 데가 많은데요.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예, 스리랑카에 급격한 변화, 다양한 종교와 문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남아있는 사원입니다. 예, 풍요로운 자연과 떠오르는 서핑 명소, 역경을 극복하고 용감한 여행자들 사이에선 매력으로 활기, 가족 여행객, 도전을 즐기는 모험가, 생태 여행가, 웰빙 추종자, 식도락가 등 인기로 새로운 즐길 거리로 스리랑카에서 개발되고 있는 랜드마크입니다. 예, 독일 유명한 독일 하면은 철강, 자동차, 예, 유명하죠. 예, 지금 모더니즘 건축 양식 탄생한 주요 도시의 새 박물관 개관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 짐바브웨, 예, 아름답죠. 예, 아프리카에선 가장 안전한 여행지라고 합니다. 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다음 파나마, 예, 세계 정상급 박물관 바이오세오, 다양한 열대 생태계가 있는 곳입니다. 다음 키르기스탄, 예, 2,700km의 트레킹 코스가 있는 곳이라고 하죠. 훼손되지 않는 자연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예, 요르단이고요. 요르단은 성경송 대참사의 현장, 소돔, 십자군성에 흩어진 야생화 그 자체라고 합니다. 예, 인도네시아의 코도모 국립공원의 폴라우 파다르, 예, 17,000개의 섬을 아우르며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는 영토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예, 벨라루스, 숨은 여행지인데요. 현지인 이렇게 열정적인 파티를 즐기는 현지인 덕분에 소리 소문 없이, 예, 지금 세계적으로 행사와 정상회담이 중심지로 주목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상투베 프린사페, 예, 자연 경관이 참 아름다운 미지의 세계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벨리스입니다. 마야, 메스탄속, 카라푸나, 크리올, 케노파, 그 밖에 인종이 뒤섞여 있는 지역인데요. 예, 그리고 관광산업에 저희가 관광산업을 단순히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느끼는 관광으로 변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 숙박, 음식, 예, 관광산업의 3가지 필수 조건으로는 먼저 관광산업이 잘 되려면 유혹하는 매력이 있어야겠죠. 자연물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에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요. 경제적 효과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략싸움으로 육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인 관광객 1명이 오면요, 우리 텔레비전 16대를 판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숙박, 음식, 상업, 교통 관련 서비스 산업 성장으로 인해 고용 기회가 확대되고요, 소득이 증대되고요, 외화 가득률이 높아 국제 수지 개선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고의 여행지 도시편 10곳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덴마크의 코펜하겐, 예, 무한한 매력을 뽐내고 있죠. 예, 두 번째로요, 중국 선전입니다. 중국의 대유 혁신 도시이자 실리콘밸리로 통하는 선전, 창의적 인재들의 홍콩과 가까운 이곳으로 벌떼처럼 지금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르비아 노비사드, 지금 보시는 거는요, 노비사드의 성모 마리아 교회입니다.
네 번째요. 미국 마이애미를 꽂을 수 있죠. 마이애미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네팔 카트만두. 예, 지금 보드나트에 있는 수도원의 승려들 모습입니다.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알라메다 중앙공원 옆에 멕시코시티 예술궁전입니다. 참 아름다운 건축 양식이죠. 예. 세네갈 다카르. 예, 해변이 많이 유명한 곳입니다. 미국 시애틀. 예, 시애틀의 세련되고 진보적인 모습입니다. 크로아티아의 잔다르. 예, 잔다르 해변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나중에 술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모로코의 메크네스 중심부에 공들여 건설한 이스마일의 영묘. 여기 보니까 우리 만수르 많이 유명했는데 바로의 만수르의 황금빛 장면입니다. 예. 랜드마크는 또 저희 김희경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공정수경 참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랜드마크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PT 자료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들을 랜드마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실게요, 같이. 자, 지역 대표 이미지. 어떠한 지역의 특징을 이렇게 인식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랜드마크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프랑스 파리, 그럼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 글자. 아시는 분? 네, 들렸습니다. 에펠탑. 또 아까 말 나왔던 것처럼 이집트의 뭐뭐뭐. 네, 정답입니다, 우리 이봉 회장님. 그런 것처럼 딱 어디 하면 생각나는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이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랜드마크를 통해서 자, 이렇게 잘 개발됐던 사례들을 연구하여서 이것을 바로 우리 인천 서구에도 벤치마킹 해올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저희가 랜드마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계적인 도시들 중에 이런 랜드마크들을 잘 이용해서 되었던 아까 라데팡스 같은 도시라든지 또 저희가 알 수 있는 푸동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도 랜드마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랜드마크 그럼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랜드마크를 개발할 수 있을지. 자, 어떨까요? 바로 그 지역의 어떠한 상징성을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 결정 시 충분한 어떤 이해와 조사를 실시하고 시간과 비용 투자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듯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그 도시를 만들었을 때 30년, 100년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해서 바로 거기서 창출된 랜드마크를 통해서 개발된 그 지역에서 창출된 어떤 부가가치 같은 것들이 그 후대에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랜드마크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개발 조건으로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랜드마크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좀 전에 저희가 세미나 지금 PT 자료에서 세계 관광명소 탑10을 나라편과 도시편 두 가지로 나눠서 봤었잖아요. 어땠습니까? 자연이 굉장히 유명한 나라들도 있었어요. PT 자료에 나오진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나야가라 폭포, 그쵸? 그랜드 캐년 이런 곳은 어떨까요? 그 자연광경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랜드마크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기암 절벽이라든지 거대한 폭포를 보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렇듯 자연물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아까 탑10에 있는 세계 명소 중에는 어떠한 영묘 같은 그 만수르 같은 그런 데에 성 같은 거나 묘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즉 인간이 만든 다른 어떠한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범한 자연적 특성, 아까 말씀드린 자연환경 또한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잠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요르단강, 거기 사람들이 왜 찾아올까요? 성지죠, 성지. 물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 그쵸? 거기서 기도하고 이러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 또한 랜드마크입니다.
현대 들어 도시의 이미지 대표하는 특이성이 있는 시설이나 건축물 또한 랜드마크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은 처음에 실패작이었던 탑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프랑스 파리 에펠탑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잖아요. 이렇듯 현대 들어서는 그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특이성 있는 시설이나 건축물을 바로 랜드마크라고도 하기도 한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저희가 세계의 관광명소 탑10을 나라별 도시별을 봤던 것처럼, 자, 그럼 세계의 도시에 랜드마크가 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교각을, 다리, 교각 5곳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베키오 다리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피렌체를 직접 가서 봤던 곳인데요. 자, 이탈리아의 아르노강 너머에 있는 교각입니다. 자, 유럽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 1위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는 바로 교각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금문교라고 나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북쪽과 마린 카운티 사이 해협인 게이트에 걸쳐있는 현수교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라고 합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음은 타워 브릿지입니다. 영국의 템즈강에 있는 곳인데요. 이것도 제가 10년 전에 가서 직접 봤었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인천 서구에도 이러한 다리가 없으라는 거 없습니다. 제가 송영호 회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던 게 10년 전에 저희 시청교 쪽에 바로 이런 영국의 금문교 같은 다리 만들어 보면 어떨지를 이미 생각하고 주장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게 정말 그때 됐다면 우리 서구가 얼마나 이 영국의 이 타워 브릿지 템스강만하게 못했겠습니까?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사회의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의 이 마인드, 어떤 식으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방향을 잡을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카네교입니다. 체코 프라하에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인데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체코입니다. 지금 보시면 프라하의 가장 잘 나가는 명소 중에 하나인데요. 자, 1357년 시작돼서 15세기 초에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불타바 강을 건넌 유일한 수단인데요. 구시가지와 프라하성 주변 가장 중요한 연결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동유럽, 서유럽 그 사이에 무역이 가능하고요. 또 수많은 관광객들이 프라하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5번째 다리를 보겠습니다. 자, 리알토 다리입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는 다리를 봤던 것처럼요. 이번에는 같은 나라인 이탈리아의 다른 곳인 베니스. 베니스는 제가 이탈리아 가서 가보진 못했었는데요. 자, 이탈리아 베니스에 있는 다리입니다. 대문화에 걸쳐있는 교각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서가 깊은 교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다리, 일부 건축가들은 이 다리가 미래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나라에서, 이 도시에서의 랜드마크의 역할로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는 랜드마크가 된 아름다운 교각 5개를 봤었잖아요.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랜드마크 10곳을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스스퀘어, 뉴욕에 있는 타임스스퀘어입니다. 화려함으로 잠들지가 않는 도시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세계 최고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곳이며 또 어떠하면 3,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높은 빌딩들이 있고요. 화려한 네온사인은 물론 있겠죠. 살아 움직일 것 같은 고해상도 모션 광고도 가득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떠한 부작용 같은 것도 있었지만요. 자, 보면 반도체 등 수출의 역할 기업, 관광산업 활성화 개발하고 만드는 것은 지역 경제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 호텔 같은 경우도 엔터테인먼트 같은 기능이 가미되어 실익면으로서 경제적인 성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뉴욕에 있는 타임스스퀘어 한 가지만을 보더라도 이러한 한 가지의 그런 랜드마크의 건물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의 모든 다 효과들이 부가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10곳 중에 한 곳은 바로 인도의 타지마할입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를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멋진가 한번 감상해보세요.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크리스탈 마스지드입니다. 자, 스페인의 구게나임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이렇듯 생긴 건물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정말 세계에서 유일하겠죠? 이렇게 독특한 유일성, 바로 이런 독창적인 독특성, 바로 이게 랜드마크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랜드마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카오, 홍콩의 마카오 그랜드 리스보아입니다. 정말 건물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하나의 작품 같지 않으세요? 바로 정말 랜드마크입니다. 아름다운. 다음은 두바이의 부르즈 알 아랍. 뭐 하나도 같은 게 한 개도 없죠? 볼 때마다 정말 다 웅장하고 거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프랑스 루블 박물관 피라미드입니다. 직접 10년 전에 봤었는데요. 너무 부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굉장히 근면상실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얘네들 정말 어찌 보면은 늦게 문 열고 점심시간 막 2시간 점심 먹고 일찍 문 닫고 여유롭게 살아요. 바로 랜드마크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관광객들 찾아와서 외야 유입되고 돈 버는 게 그다지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다음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많이들 보셨죠? 네,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우리 인천 서구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네덜란드의 큐빅 하우스입니다. 정말 놀라우시죠?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었다는 기술도 놀랍지만 이렇게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정말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러시아의 세인트 바실 성당입니다. 색깔도 참 아름답죠? 네, 아름다운 랜드마크고요. 또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와, 진짜 어떠세요? 하늘을 찌를 듯한, 그쵸? 멋있죠? 자, 다음은 그럼 저희 관광산업과 랜드마크의 중요성 강조 등 이 서구에 있어서의 어떠한 도시개발 방향을 가야 할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송영호 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뒤에도 더 많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랜드마크예요. 그냥 건물이 아니거든요. 왜 서구에 이런 건물 하나 없을까요? 제가 여기 보면은 우리 문기현 의장님 계신데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두 번째 도서를 출간할 때 글을 써주신 게 있는데 그게 이 얘기가 나옵니다. 송영호라는 사람이 의원이 영상산업단지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됐으면 지금 서구는 어떻게 됐을까? 그게 2007년도, 8년도 책이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정부는 아라뱃길 있잖아요. 한강에서 우리 인천 앞바다 이어지는 6.4km 폭이죠. 거기에 주변 지역이 다 집입니다. 그린벨트죠. 거기에 주변 지역 개발을 하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 제가 의원으로 있을 때입니다. 5만 평에다가 이와 같은 영화 세트장,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애니메이션, 뭐 드라마 제작사 등등 뭐 이렇게 해서 총괄하는 영상산업단지를 제가 계획을 하고 단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같이 위에 봉부자 타고 안 가본 데가 없으니까요. 뭐 야인시대부터 해서 충주부터 해가지고 왜 어떻게 원한지 어떻게 랜드마크인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당시 2008년도에 인발전 다 통과해서 국토부 올라갔는데 제가 2008년도 서구청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우리 김희경 의원님께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 백석동에서 그만 병서동에서 백석동 넘어가는 게 시청교입니다. 아래뱃길이 조성되고 아마 8개의 다리가 이제 계획이 됐었어요. 그게 서구가 시청교의 제일 큰 다리입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 있을 때입니다. 그게 지금 해이름 남아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댐지강 다리처럼 만들자.
그게 랜드마크고 나중에 서구의 자산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 다리 가지고 다리 하나를 우리가 우리 후세들은 먹고 산다 라고 했던 게 제가 2007년도 아마 됐을 겁니다.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면 그러면 일반 다리에다 경관이라도 경관 형형색색 조명을 좀 넣지 그것도 안 됐어요. 혼자만 떠들고 다녔으니까 혼자만 참 아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5월달에는 인천 언론인 클럽에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제가 인천 언론인 클럽 대표로 발표를 나갔습니다. 국제회의장에서 했는데 그때 한 7, 8명 대표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관련돼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서구는 관광도시이자 또 가미된 랜드마크가 성공의 열쇠다. 그게 제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이게 지금 템즈강이에요. 만약에 시청교가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전인데 참 안타깝죠. 우리가 서구를 두고 뭐 거점도시다, 관문도시다, 그리고 뭐 선도도시다, 전략적 도시다 했는데 잘 모르잖아요. 왜 그런지를. 근데 이렇게 잘 아는 분도 없어요. 제가 만나본 리더 되시는 분들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한번 짚어볼게요. 거점도시는 그냥 성장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면 그 성장 거점이 개발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라는 거고요. 선도도시는 앞장서서 안내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랜드마크로 관광객 유치할게. 니들도 해라. 그런 선도적인 서구가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문도시는 뭐죠? 어느 도시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서구가 동부가 관문도시를 동부가 관광객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서구로 거쳐가야 됩니다. 거쳐서 서울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서구를 관문도시라고 합니다. 저는 한 단계, 두 단계 넘어서 초국가 지역이다, 도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잘 이끌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초국가적 도시가 서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지금이 한 10년 전에 주장하는 게 서구는 전략적 지역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항구게이트, 우리 항구 있지 않습니까? 육교, 청라국제도시하고 영종도 다리가 나왔습니다. 내부풀, 아랫길, 한강물이 있죠. 인제 있죠. 공항허브, 아마 올해가 우리 인천공항이 아마 4인가 5인가 떨어진 것 같아요. 세계 1위에서. 이렇게 사실은 창의적이고 개발하지 못하면 영원한 1위는 없는 겁니다. 아마 4인가 5인가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초국적 지역이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20km, 21km예요. 공항하고 서울하고 또 인천을 놓고 보면 서구가 딱 중앙입니다. 이런 좋은 지리적, 지형적 조건에다가 특히 우리 서구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부평구 같은 경우 우리 부평 주민 계십니까? 곡해 듣지 마시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요. 아파트를 철거하고 지금 뭐 다 재건축하더라고요. 보니까 엄청 많이 해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차라리 지금 30년, 50년 지나서 아파트를 철거하면 거기다 랜드마크를 넣을 생각이 드는데 또 아파트를 때려줘요. 과거에 15층이면 25층, 기껏해야 30층.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 이 지역은 복받은 지역입니다. 서구는. 개발할 부지도 많죠. 490만 평, 메리지도 있죠. 랜드마크도 한다고 그러죠. 뭐 금단 또 있죠. 이렇게 가지목으로 있죠. 특히 우리 경제자유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에 세상에 랜드마크 하나 없는 지역이 서구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일반 도시를 만든대요. 아파트 때려짓고 일반 건물에다가 그냥 음식 먹고 참 제가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안타까워요. 정치인들 불구하고 제가 현직이 아니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 꾸준히 좀 알려야 되겠다. 이번 기회 놓치면은 가져먹으려 아마 2조 4천억부터 갔죠? 거기다 똑같은 일반 평면 도시
혹자는 그러죠. 행정 복합도시 한다, 뭐 도시개발, 뭐 교통공사, 뭐 국세청.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다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보십시오. 서구청 시청 앞에 5, 6시 넘으면은 불이하심이 없어요. 그냥 장사가 안 돼요. 공무원들은 뭐 집에 가기 바쁘죠. 공직자분들이 뭐 밤에 술 드십니까? 뭐 놀방 가십니까? 당직자나 좀 끝나고 좀 피로 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가를 하는 거죠. 없습니다. 아니 이리 좋은 지역에 공공용지에다가 그런 어떤 행정타운을 넣는다. 참 안타깝고요. 제가 2007년도인가요? 모 국회의원이 이학직 국회의원입니다. 뭐 녹음에도 상관없어요. 책에 다 있으니까. 이학직 국회의원이 루온시티에다가 시청을 유치하려고 아마 10년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시민단체에서는 2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서 루온시티에 시청을 유치해달라고 했는데 현직에서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 시청을 왜 유치하냐? 그럴 때 지역 주민들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때려 죽인다고. 왜 당신이 집 의원인데 시청 유치를 왜 안 하냐? 참 한심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지리 요건에, 지형적 조건에 이런 값싼 정말 앞으로 50년, 70년 오지 않는 기회에 시청을 유치한다? 저로서는 그때도요, 참 한심해서 얘기 안 오더라고요. 나 죽여라 그냥. 근데 죽이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요. 와서 죽고 싶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앞으로 더 볼 겁니다. 이와 같은 랜드마크는 하나만 갖다 놓으면 그거 옵니다. 왠 줄 아세요? 뒤에 있는데 한류입니다. 한류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서구가 돼야 되는지를.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서구 지역 개발의 세계화죠. 사회는 지금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생산적 공간으로 조성되는 게 아니라 도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공간의 생산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세계화입니다. 정부화입니다. 이 시대에는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과거에 상업 위주의 도시라고 그러면 지금은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을 하려고 전 세계가 발을 뛰고 있어요. 과거에 상업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삶의 질을 중앙에 두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입니다. 해외 투자 지구를 지금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또 1997년도 중국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홍콩이 초국가적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유럽에 있는 도시개발국가 똑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지역세계화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하고 있어요. 이런 글로벌화된 세계화된 사회에 부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또 21세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경제자유국입니다. 아시죠? 청라, 영종, 송도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앞서 얘기한 상하이 푸동이 유사한 지역이죠. 상하이 푸동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참 제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참 답답해요. 우리 청라국제도시하고 상하이 푸동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푸동 지역에 가면 먼저 이 빈강대도라고 있어요. 빈강대도. 이게 하이탄이면은 신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이죠. 거기서 빈강대도라고 합니다. 중국 제격 야경을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동방명주죠. 본 적 있습니까? 가본 적 있어요? 동방명주. 상하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역사박물관이 있죠.
여기서 보면은 지하에 보면은 근현대사의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박물관 밀답 인용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족관, 여기서 보면 아시아관, 남미관, 호주관 다 있습니다. 아프리카관, 뭐 크게 8개 전시관과 28개 테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가신 분 없나요? 가보면 저도 못 가봤습니다. 정말 꿈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하이 타워죠. 세계에서 두 번째는 높습니다. 127층입니다. 이게 그 중국풍으로 비상하는 용을 이렇게 형성한 거예요. 다음에는 근부대하죠. 이게 진마오 타워라고 합니다. 진마오 타워. 이게 불탑을 이렇게 연상케 하는데요. 여기는 호텔, 복합적인 가능한 건물입니다. 이게 초고층 38층에는 뭐 동방, 명주 이런 하늘을 담을 수 있는 전망대가 있고요. 이 건물 자체가 이게 디자인이 참 특이하잖아요. 이게 상하이 세계 금융센터입니다. 전 세계에 랜드마크라고 하면 30%가요 금융센터입니다. 세계 금융센터예요. 근데 금융센터면은 이게 돈을 이렇게 거래하는 센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디자인을 독특하게 할까요? 그게 랜드마크 힘이고요. 그게 자금입니다. 세계 흐름 자금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최고 전망대가 있습니다. 100층입니다. 100층. 세계대도 이것도 금융무역 도시라고 합니다. 여기가 금융무역 도시예요. 푸동이. 상하이를 느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공원까지 아주 그게 아마 우리가 루원시티가 아마 20m라나 아마 더 넓은 이게 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고층 건물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또 많은데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우리 청라국제도시에 이 같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푸동 지역은 외국 자본들이 계속 끌어들이고 있어요. 빨아들이고 있어요.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오게 했습니다. 100층에서 전망대를 보고 싶고, 좀 나오겠지만, 뭐 1초에 뭐 20m 올라가는 초속도의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고, 이런 것들이요. 하나하나 요새 보면은 그 하나하나를 즐기려고 세계 관광이 몰리는 거예요. 그럼 다음은 우리나라가 지은 세계 랜드마크 건축물 8곳을 우리 존경하는 공준수 의원님께서 한번 안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랜드마크였구나 라는 걸 한번 감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롯데타워를 간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전에는 롯데타워가 세워지기 전에는 서울 시티타워, 남산타워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는데 지금은 롯데타워로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롯데타워가 롯데백화점하고 또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 깜짝하면 한 30-40m를 쭉 123층까지인가요?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쇼핑몰하고 다 연결돼 있는데 저희 루원시티는 지금 중심상업지역이 판매시설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화점이나 쇼핑몰이나 이런 거를 좀 유치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정말 100층이 넘는 쌍둥이 빌딩이 루원시티에 그것도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된 점이 참 아쉬운데 참 우리나라의 이 굴지의 기업들이 이렇게 유명한 타워라든가 이제 건축물을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뿌듯하고요. 우리 루원시티에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해요. 지금 청라의 시티타워나 스타필드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청라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루원시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곧 우리 주변을
부가가치를 올리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저희 정치인들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르주 할리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건물이죠. 삼성물산에서 지었습니다. 높이 829.84m고요. 163층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쌍용 건설에서 지었어요. 세계의 기울어진 건물 위에 배가 떠있는 외관의 독특하고 유명한 건축물이죠. 싱가포르의 가장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 인피니트 풀까지 갖춘 랜드마크입니다. 싱가포르의 선택시티, 쌍용건설과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분수인 부의 분수가 있는 쇼핑센터입니다. 도시 안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말레이시아의 메트로나스 트윈타워, 삼성건설과 극동건설 이제 컨소시엄으로 지은 건물인데요. 제가 재작년에 저희 딸하고 여기 쌍둥이 빌딩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쌍둥이 빌딩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평, 40평대 하는 아파트가요. 요 쌍둥이 빌딩 이 건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되고 상업시설이 활성화되는 바람에요. 30평, 40평대 하는 아파트가 40억이나 한답니다. 예. 저희 루원시티에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이 대단해질 것 같은데요. 요번에도 SK뷰 주상복합 건물 분양 엄청 났었죠? 예. 우리 주변의 아파트 값이 뭐 30억, 40억 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쵸? 예. 말레이시아의 제일 페낭대교입니다. 현대건설에서 건립했죠. 말레이시아 본토와 페낭섬을 연결하는 13.5km 길이의 다리입니다. 공사를 일찍 끝내고 통행료를 더 받으면 이익이라고 말레이시아 정부를 설득한 현대건설이 최종 낙찰돼서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대만의 타이페이 101. 저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기세죠? 예. 높이 509m, 101층에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초고층 건물이라고 합니다. 마카오의 마카오 타워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지었죠. 높이 338m,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타워요. 저희 시티타워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타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층이 넘는데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1번이라고 하는 마이크로필름 공법을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저희 시티타워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액티비티를 체험할 수 있으며 맑은 날에는 중국 본토와 홍콩까지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경남건설에서 건립했습니다. 랜드마크 72. 2011년 경남기업이 완공한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350m, 72층 건물입니다. 호텔, 백화점, 영화관, 음식점 등 3개 등으로 이뤄진 주상복합 빌딩입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10은 저희 김희경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실 건데요. 이렇게 보니까 다 뭐지요? 건물이죠. 예. 우리 루원시티에 꼭 이런 랜드마크 하나 꼭 지어질 수 있게끔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해낼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주세요. 예. 여러분 잘 보셨어요? 네. 예전에 어디에서도 이런 거 혹시 많이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새롭죠? 새로운 거 알게 되셨죠? 네, 다행입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 되실 거라고 확신했었고요. 또 그렇게 되셨기를 바라고요. 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어땠어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어디서 지었다고요? 한국이죠? 한국 기술력 어떻습니까?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런 세계적인 랜드마크 있는 거 기억나는 거 몇 개나 있으실까요? 이러한 큰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만 지어주고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바로 우리 이 서구, 인천 서구, 관문도시이자 거점도시인 우리 서구에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말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그러한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거 어떠시겠어요? 저는 준비를 하면서 정말 설레었어요. 예전엔 전혀 무지했었지만 알면 알게 될수록 설레임이 오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면 되게 아쉬웠고 엄청나게 진짜 아쉬운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10개도 지금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자, 보이세요? 자, 보이시면 아랍어로 탑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탑이죠? 자, 대통령 이름에서 따왔고요. 128층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업, 주거, 오락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시설이 요 랜드마크 가장 높은 건물 하나로 쭉 들어서 있는 모습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중국 상하이 타워입니다. 총 높이 632m. 자, 2015년에 개장 9개 원통형 공간을 겹겹 쌓아둔 형태의 2010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층 건축상 또 입상할 수 있는 곳은 119층까지라고 합니다. 정말 높죠. 모든 벽면을 통유리 상해 그렇게 해서 상해 시내를 한눈으로 다 조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메키 아브라즈 알 바이트. 자, 종교도시인 메카 그 고층 건물군으로 총 높이가 601m에 달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계가 달려있는 시계탑 클라크 타워입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클라크 타워고요. 하자르 등 총 7개 고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가장 높은 시계탑 건물을 중심으로 7개로. 자, 이래서 세계에서 가장 넓은 건물 성지 순례지를 위한 호텔 1만 명 총 수용 인원이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랜드마크가 하나가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있으면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잖아요.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들 자야 되겠죠. 그러한 숙박업인 호텔을 이만큼 수용 인원 10만 명에 달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해놓은 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와서 먹고 주무시고 하시면서 다 그만큼의 외화가 유입되면서 그러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도시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중국 선전 핑안국제금융센터입니다. 아까 송영호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 특이한 모양의 랜드마크의 건물들이 대부분 다 금융센터라고 했잖아요. 자, 첫 개방 특구 선전에서 새롭게 건설 높이 599m에 달하는 걸 2017년도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자, 감상하시고요. 다섯 번째로 대한민국 서울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총 높이 555m, 지상 123층, 2017년 4년에 개장한 제2롯데월드 롯데 슈퍼타워로 불립니다. 디자인 비용에 3천억 원, 총 공사비 4조 2천억 원, 초호화 고층 건물입니다. 서구에 없는 게 안타깝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뉴욕 제1세계무역센터. 자, 보시면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9.11 테러 기억나세요? 굉장히 큰 아픔이 있던 역사적인 그런 곳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때 붕괴되었던 쌍둥이 건물 자리에 총 8개 동의 건물을 미국 독립선언 연도에 따라서 미국이 독립한 연도가 바로 1776년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높이를 1776피트로 541m에 여기 빌딩 옆에 9.11 테러 잠시만요. 1776피트에 달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아픔이 있던 9.12 테러 있잖아요.
그거를 추모하기 위한 공원까지도 빌딩 옆에 같이 함께 다시 재구성한 저희가 한번 다시 되짚고 갈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그래도 랜드마크를 이용해서 도시를 개발한 거죠. 네. 중국 광저우 CTF 빌딩, 광저우 세계금융센터인데요. 자, 계속 제가 높은 초고층 건물 10개를 지금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초고층인 것들, 밑에 것들과 구분해서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쉽게 가실 겁니다. 자, 여기에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초당 20m 고속 엘리베이터로도 유명합니다. 두 번째로 빠르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 빠른 건 아마 초당 30m일 겁니다. 어떨까요? 눈 깜짝하면 밑에 1층부터 시작해서 초고층 100m가 넘는 그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바로 이런 것들.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대. 한번 타보고 싶네, 궁금하네. 그렇게 관광객들이 오는 겁니다. 자, 8번째 대만 타이페이 101. 자, 타이페이 금융센터입니다. 대만의 대표적 마천루입니다. 마천루. 저희가 몇 번 지금 세미나에서 말이 나왔던 것처럼 마천루라는 게 바로 이렇게 하늘 찌를 듯한 뾰족뾰족한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높죠? 주위 보이세요? 특징적이죠, 굉장히. 자, 밤에는 색색이 조명이 나와요. 이 건물이 색색이 막 조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낮대로 밝아서 잘 보이고 밤에는 그 아름다운 조명들 때문에 정말 그 야경이 멋있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세계금융센터 SWFC. 자, 2008년에 개장을 했고요. 101층입니다. 자, 독특한 외곽으로.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네네네, 오프너. 병따개 모양이죠? 원래 초반에는 일장기 모습같이 디자인 됐었대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반발을 샀었나봐요. 그래서 다시 그 설계 계획을 변경시켜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 모습 수정된 상태로 랜드마크의 역할로서 초고층 빌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를 보겠습니다. 중국 홍콩 국제상업센터 ICC 타워. 홍콩 가오롱에 위치한 마천루 총 높이가 484m, 118층에 달합니다. 전망이 좋은 102층부터 118층 사이에 자리 잡은 리츠칼튼 홍콩 호텔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만약에 102층, 118층에 지금 모이신 세미나에 오신 저기 귀빈 여러분들께서 많이 묵고 있다고 하면 상상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좋죠? 예. 바깥의 정망이 어떻겠습니까? 9 정도가 아니면 아마 베스트가 될 겁니다. 이렇듯 높은 건물들 10개, 랜드마크로서의 건물들 10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송영호 박사님 모시고 또 다른 좋은 주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우리 지역 주민분들은 좀 많이 안 계신데도 자리를 뜨지 않으시네요. 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 관광산업을 저는 베이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휴가라고 얘기하죠. 보면은 뭐 휴식을 취하려고 재충전하고 행복과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관광이다, 베이케이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나라부터 해서 도시부터 해서 관광산업지, 여행지, 랜드마크, 통틀어서 랜드마크입니다. 우리가 본 것들이 랜드마크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랜드마크가 상당히 많죠. 지금 여기 나온 이 랜드마크를 보러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이 자연적으로 만든 곳일까요? 아니면 고의적 인위적으로 만든 곳일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위에서 9위까지 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연은 10개 중에 1개밖에 안 돼요. 우리 인간들은 휴식을 취할 때 좀 편하고 먹고 즐기고 놀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왜 이 랜드마크가 자꾸 커지냐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돼야 돼요. 아까처럼
85층에서 110층인가요? 호텔 있잖아요. 밑에 오면 영화관이 있죠. 먹거리 있죠. 먹거리도 뭐 전 세계 먹거리 다 있어요. 뭐 수족관이 있죠. 뭐 밀림 정거리 있죠. 뭐 아마존 다 있죠.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1세기 랜드마크 트렌드입니다. 제가 이거를 얼반 엔터테인먼트 센터라고 그래요. 제가 2013년도에 토론회 때 했던 얘기들입니다. 얼반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센터 같은 모든 다양한 오락까지 가미한 그런 어떤 지역 지구를 최소한 경제자유국이나 그러면 루온시타에 만들어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안 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무튼 지금과 같은 랜드마크,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얼반 엔터테인먼트 센터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인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타임스퀘어죠. 이게 화려함으로 잠들지 않은 도시라고 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마약 범죄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뉴욕시하고 정부가 이게 개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불량백 이런 사람들, 또 상인들 해봐야 뭐 포르노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좀 성적 이런 상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상인들이. 그러니까 마약 먹고 이상한 거 하고 뭐 그런 도시를 이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30몇 년인가 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든 게 타임스퀘어입니다. 여기가 이제 뉴욕 타임스에 있던 건물인데 이름을 따서 이제 타임스퀘어라고 이제 지었는데요. 여기에 매년 지금 따지면 4천여만 명이 좀 아마 방문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 명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 한 90%가 이전에 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달에 300만 명이 가는 곳이에요. 상상해보죠, 상상을. 하루에 한 달에 300만 명이 그곳에 들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먹어야 되겠죠. 멀리서 왔는데 자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냥 가겠습니까? 즐겨야 되겠죠. 봐야 되겠죠. 이게 그 지역 경제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이 문화라는 거는 이게 볼펜을 이게 제작해서 갖다 팔면은 그게 눈에 보이는 수익이지만, 문화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눈으로 확인하고 깊숙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걸 왜 해라고 해요. 문화를 왜 해? 제조업하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직까지 많아요. 제가 참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구가 정말 좋은 위치적 지리인데 이걸 왜 정책 위반자나 정치인들이 그걸 바라보지 못할까? 어쩌면 제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런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아마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가 서구가 아니고 아마 일반 도시 같으면은 전 이사 갔을 거예요. 너무 실망한 것도 많고 저를 몰라줘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좀 알려고 좀 노력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냥 생색내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얘기 또 하고 10년 동안 오래 먹고 참 너무 그렇게 정치해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서부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점도시이자 전략 지역인데 왜 그러냐 말씀드렸죠. 공항, 항만, 교통, 풀, 육교 지역. 근데 왜 되냐는 거죠. 왜?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한류, 신한류 때문입니다. 한류가 잠깐 보면요. 199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발약과입니다. 사랑이 뭐길래죠. 여기 뭐 이순재 씨 나오고 김혜자 씨 나오고 최민수 나오고 하이라 나오고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연령대에는 아실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히트를 쳤습니다. 그게 몇 년 있다가 중국으로 넘어가요. 중국에서 가부장적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젊은 세대들의 자유분방한 사랑 이런 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중국에서 대박이 납니다. 그 이후에 겨울연가로 넘어갑니다. 일본 열도를 휘어잡습니다. 연사마 배용준. 아마 나리타 공항이 2004년도입니다. 연사마가 떴는데 우리 이게 아이들 보면 20대, 30대잖아요. 10대, 20대. 50대, 60대
주부 아주머니들이 연상을 보려고 이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뭐 사고도 나고 그랬죠. 그처럼 일본 열도를 휩쓴 겨울연도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결정판인 대장금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기를 끌고 수출이 됩니다. 62개국 수출되죠. 동남아시아, 중국, 동유럽, 아프리카 중남미부터 해가지고 62개 수출되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면은 10명이면 5명이 TV 보는 거예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 있죠. 이란 같은 경우는 90%. 실제 나오는 데이터예요. 90%입니다. 10명이면 9명이 대장금 보려고 집에 가는 겁니다. 집에 가든 가게 가든. 그러니까 경찰관들도 교통 정지를 안 한답니다. 한 시간 저거 입어야 되니까 뭐 사고 나도 봐도 이게 참 우리 한류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이게 K-팝으로 넘어갑니다. 2001년도에 10대 보아가 일본에 아마 그 10대가 수상을 타요. 보아는 14살 때부터 트레이닝 받은 지금 말하면 아이돌입니다. 일본 진출하기 위해서 꾸준히 일본어도 배우게 하고 교육을 시킨 1세대 아이돌이에요. 그 일본 가가지고 보아가 데이트를 칩니다. 이게. 그리고 2005년도에 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엔터테인먼트들이, 그러니까 사업가들, 비즈니스들이 이런 동방신기나 소녀시대, 뭐 원더걸스부터 카라, 뭐 2PM, 2AM 이런 걸쭉한 아이돌 가수들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싸이 알죠? 말춤. 싸이, 방탄소년은 지금은요 공연이 이렇게 뭐 1000명이 2000명이 아니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5만입니다. 5만, 10만, 20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돌이 한국말 노래를 부르고 뉴욕에 있는, 콧대 높은 뉴욕에 있는 프랑스의 젊은 아이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한류예요, 한류. 이게 우리 정부가 해놨나요?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한류를 정부가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못 담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한류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같은 경우는 히잡을 써요. 그리고 외부 남성들에게 얘기를 못해요. 하면은 처벌받습니다.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돌 가면은 안녕하세요 한국말 인사한다는 거예요. 코리아, 한국, 안녕하세요, 좋아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리고 많은 동남아인들이,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실제 국어가 그 한국의 영어처럼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까? 정부가 투자한 게 아니에요. 개인들인 것도 개인들이. 이것들이 이제 신한류로 좀 넘어갑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뭐 포대기 있잖아요, 포대기요. 포대기가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정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덩이 없고 때로는 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걸 포대기를 이제 출시를 했더니 우리 한국인 상인이 했더니 뭐 유럽인들이 그거 뭐냐 그랬더니 아이를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업고 다니는 거다 그랬더니 그래? 신기하네. 왜냐면 한류로 한국 제품 맛봤거든. 뭐가 있을까? 그래서 유럽인들이 하나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유럽인들은 아이를 뒤로 업지 않아요. 앞으로 하나요. 앞으로 하고 포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엄마의 숨쉬는 숨소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심장을 같이. 여기 되고 자게 되고 소리를 듣게 되고. 이게 갑자기 이상한 학원 되더니 이제는 제가 알기로 100불 넘었어요. 100불. 그 당시 제가 7년 전에 54불로 홈페이지에서 파는 걸 내가 봤는데 지금 100불 넘은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호미 같은 호미. 호미가 외국에는 정원들이에요. 근데 정원인데 호미가 없었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근데
우리는 호미를 해보니까 정원호가 그 얼마나 좋습니까? 호미가 대박났습니다.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한류가 신화를 넘어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2008년도에 계획을 하고 국토부에 올라갔던 영상산업단지가 만약에 됐고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당시 카라나 소녀시대나 종강신기가 무대에 섰다고 한다면 상상 못할 거예요. 저는요 그 당시 서구는 달러 다 부러진다고 했습니다. 그거 보러 오거든. 날도공 2004년도에도 날도공 연사바 가면 그냥 공항이 메어지는데 여기 쇼해 보십시오. 서구는요 대박이 아니라 강남도 저는 이긴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2007, 8년도에. 그게 우리 서구 지역입니다. 서구 지역. 너무 안타깝다.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우리 서구가 지금 룬시티도 그렇고 경제자유국도 그렇고 경제자유국은 사실은 외국은 투자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 우리 주민들밖에 없잖아요. 잘못된 도시예요. 이게 어긋난 도시로 지금 개발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기분 나빠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외국 자본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기업 활동을 또 원활하게 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도 하고 세제 혜택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외국인들에게 보장해주는 쪽이 경제자유국인데 그거는 후동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와 같은 투자자들이 건물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융단지를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 건물만 있는 거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안에 상업직이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가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 유사한 동종의 업종들이 옆에 건물에 다 입주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개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복합, 테크노폴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만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컨텐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무청이 들어오면 세무사가 있잖아요. 근데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면 글로벌 기업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국을 만들었는데 성도도 그렇고 영등도 그렇고 청라도 그렇고 일반 도시죠. 그리고 그게 국제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웬만한 이게 뭐 토론장에 안 나오고 싶어요. 제가 얘기하면 저 미친놈이라고 해요. 미친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청라국제도시가 서구에는 정말 저에게 아주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아직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탐할 것이냐 지금이라도. 또 루온시티, 제가 루온시티에 우리 두 의원님하고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한 달쯤 됐나요? 방문해서 그런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루온시티를 왜 나한테 빵 쓰고도 못하게 11년 전에 계획했던 걸 왜 퇴보를 하냐? 그럼 그와 같은 도시를 만들어라. 지금은 11년도 진보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 리스크 때문에 그런답니다.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사비 중단되면 결과적으로 중대히 피해간다. 참 웃기는 답이죠. 우리가 10년을 기다렸는데 11년을 기다렸는데 저는 그래요. 10년을 더 못 기다립니까? 더 나은 도시, 세계적 도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억지 끄덕봐야 뭐 걱정 하나 들어오고 그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주 2천억 들어가지고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지금 또 물건에 차신 분들 피해보신 분들 많은데 그러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21년도 21세기 지금 대한민국 행적이네요. 그것도 좀 못마땅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때 정치인의 잘못이 큽니다. 정치인이 시골에 있는 상품을 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과를 팔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사과에 대한 연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은 사과를 파는 지역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을 하는 지역이에요. 지역의 세계화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좀 나아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동수 의원께서 건물 옆에 아파트 30평, 39억, 40평, 40억 간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많은 인구가 유입되거든요. 그러니까 서구도 자족도시가 되되 소비도시가 돼요. 소비도시. 와서 돈 뿌리고 가는 도시. 아까 우리 김영님이 말씀 잘하셨네. 또 왜냐면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화가 나죠.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맨날 뭐 3, 4시 되면 일 끝나면 한 2, 3시간 일해요. 유럽 가면 한 2시 되면 끝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사람들 어디 가냐? 바 가요. 바.
바가 몇 잔을 놓고 3-4시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화가 나죠. 똑같은 인간들이 똑같은 국가의 국민인데 하루에 뭐 3-4시간 일하고 맨날 그렇게 자기들 여가 즐기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돌보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도 있는데 우리는 아침 불고 저녁 별 보고 돌아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얘기하는 관광 사람이나 랜드마크 얼마나 중요하냐. 그 중요한 게 서구의 지금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아주 호소합니다. 제가 간혹 우리 청장님 축사할 때 만나면 내가 얘기를 해요. 뭐 1,000만 원 주고 뭐 행사한다. 10억 올려라 그냥. 차라리 이런 랜드마크 좀 신경 써달라.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속려고 했다 그러지 말고 당신도 했다 그래라. 제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뭐 정치할 수도 있는 건데. 하지만 서구는 그렇게 가야 된다. 개발 방향이. 그리고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 타워도 좋지만 그런 거 가지고 뭐 토론한다고 하는 것도 참 답답하고요. 지역에 있는 오피니언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거 뭐 국세청으로 올 거냐 말 거냐 참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시정부가 그 정도는 책임을 져야죠. 2조 4천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다 개발한다고 파헤쳐놨는데 그 정도 안 갖다 놓는데 그럼 여기다 진짜 안 받으실 겁니까? 그거는 제가 보면 정치인이 안 나서도 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오게 돼 있어요. 거짓말 안 합니다. 왜? 시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 다 쪼까보내놓고 그냥 아파트지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도 그 정도는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런 일들 하나라도 갖다 놓잖아요. 하나라도 우리 대기업 삼성이라고 그럼 투자해라. 안 그러면 글로벌 기업도 하나 가져라 이거요. 정치인들이. 이게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정수 의원님하고 김의원님 잘 설명하셨는데 이 두 지역에 대한 개발의 성공입니다.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공정수 의원님이 설명하셔야 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 문결 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다고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법제화 만들어놨습니다. 한 블락 안에 같은 건물을 못 지게 해요. 근데 관광객들이 그거 보러 갑니다. 건물들이 다 다르니까. 그게 랜드마크예요. 우리나라는 유사하죠? 이 건물에 저 건물이라고 찾을 수가 없잖아요. 뭐. 밑에 뭐 있냐고, 뭐 떡볶이집이다, 뭐 명태집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찾아가고. 네. 말레이시아는 이런 대형 건물들을 외자 유치를 받아가지고 근리박이 만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니 왜 돈 있는 사람 자꾸 그걸 들이냐. 응?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도 만들고 뭐 해야지. 근데 정부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그냥 내 입이도가 지켜봐라 그냥. 응?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물러갈게. 유치한 거예요. 대형 건축물들은. 세계인들이 이거 보러 옵니다. 이거 보러. 여기 와서 먹고 자고 놀고 돈 뿌리고 하는 거예요. 대안은 뭐냐? 우리 공교수 의원님이 루원시티 지역구입니다. 거기에도 같은 형태의 건축물을 짓지 않게끔, 그러니까 특이하고 창의성 있는 건물을 짓을 수 있게끔 조례 제정 검토나 법제할 수 있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교수 의원님께서. 그걸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지역에 오면 이런 것들이 다 베이케이션,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건들 다 충족해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정말 아까 같은 초고층 건물들을 좀 유치하고 건립할 수 있도록 이반자라든지 정책 결정자라든지 정치인들이 좀 힘을 모아야 된다. 이제는 생색내기 하지 말고 또 그 뒤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오피니언들의 생각이 많습니다. 권력에 좀 치우치지 말고 정말 괜찮은 얘기들을 담아가지고 지역 발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루원시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가수원으로 이제 마음을 좀 짓게요. 저는 간혹 강의를 하면 저는 이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또 생각하고 반성 따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게 가수원 반치죠. 두 제자가 스승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스승님이 인생은 무엇인가요? 물어봅니다. 그 스승은 대답하지 않고 가수원 정문으로 갑니다. 두 제자를 데리고. 그리고 이 가수원 안에는 아주 맛있는 사과가 여럿 있다. 너희들에게 딱 하나를 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절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스승님은 가수원 문으로 돌아가서 계십니다. 그 잠시 후 제자가 나옵니다. 너는 어떤 사과를 땄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가수원에 딱 들어갔습니다. 아주 맛있는 사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이것보다 더 맛있는 사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따지 못하다. 아쉽지만 이 사과를 땄습니다. 스승님, 딱 한 번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럼 너는 어떤 사과를 땄느냐? 두 번째 나온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가수원에 딱 들어갔습니다. 저도 아주 맛있는 사과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땄습니다. 그랬더니 후문에 다가올수록 이거보다 더 많은 사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승님, 딱 한 번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친구에게 혹은 동료에게 내가 그러지 말았을 걸, 잘못했을 걸 반성하고 성찰한 기회는 없습니까?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돌아가면 내가 그런 말 안 했을 걸, 내가 배려하고 양보했을 걸, 딱 한 번만 돌아가면 이 친구를 내가 잊지 않았을 걸, 딱 한 번만 돌아가면 사업에 실패 안 했을 걸, 한 번만 돌아가면 저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을 걸.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지역 세계화 도시 지방 경쟁력의 고도화를 위해서 지역 개발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청남국제도시와 루원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딱 한 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왔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마감하고요. 그동안 며칠이지만 공정수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같이 PT도 만들면서 제가 오히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많이 배우고 가고 이게 비록 참석하신 분들은 적지만 우리가 방송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널리 퍼져서 누군가에 의해서 서구가 세계를 대표하는 거점도시이자 전략도시가 되고 또 선도도시가 되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서구 54만 국민들이 랜드마크 하나로 자녀들 일자리 걱정 안 하고 내 노후 걱정 안 하고 집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만약에 사 오십시오. 와보십시오. 어떻게 변하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제발 이렇게 되기를 우리 두 의원님한테 안 되더라도 노력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정치가 뭔지를 아까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도 시장이 시장이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 할 수 있어요. 집행권자니까. 그러니까 의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이 좀 뭐랄까요, 좀 정제되고 세계를 바라보고 글로벌의 시각으로 접근해야지만이 우리 서구지역은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오늘 마감하고요. 우리 백승태 회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포럼을 이끌어 주셔요. 그리고 앞으로 신입에도 큰 꿈도 갖고 계신데 말 좀 협조해 주시고 여기 역시 우리 문견 회장님, 우리 박감영 우리 큰 어르신이죠. 항상 저에게는 멘토인데 그리고 우리 장영석 우리 회장님, 우리 박성희 지원님 그리고 우리 유대 회장님 비롯한 우리 제일 국가경제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하고요. 당신을 감사합니다.